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병의원의 전문가용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인정하는 현행 분류 방식이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 더 연장됩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많아 신속한 검사 치료 연계가 계속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에 대한 세부 계획이 13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망자의 95% 이상이 고령층에서 나오는 만큼 이번 발표에서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4차 접종 계획이 나올 전망입니다. 확진 학생들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에 대해 인수위가 유감을 표명했지만 교육부는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교육부는 확진자 7일 격리라는 방역당국의 원칙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전 확진 학생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응시 제한 규정을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의 재조합 변이인 엑셀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감염자는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인데 감염 추정 시기에 해외여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엑셀 변이가 국내에서 감염됐는지 여부를 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봉쇄가 보름 이상 계속되면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지 공장은 가동 중단되고 은행과 기업들도 대부분 문을 닫았는데 기업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전국과 수도권의 주간 위험도가 5주 만에 높음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는 여전히 가장 높은 단계인 매우 높음을 유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평균 21만 8,500명으로 전주 대비 28.6% 감소했고 같은 기간 위중증 환자는 856명으로 20.5%, 사망자는 2,163명으로 6.4%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방대본은 비수도권의 경우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확진자 발생이 수도권 대비 높은 상황을 고려해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에 2번 이상 감염된 인원이 국내에서 2만 6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3월 19일까지 확진자 924만 3천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재감염 사례가 2만 6,239명, 재감염률은 0.284%였다고 밝혔습니다. 2회 감염자는 2만 6,202명이었고 3회 감염자도 3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재감염률을 오미크론 유행으로 기점으로 나눠보면 유행 이전인 지난해 12월까지는 0.098%였던 수치가 유행 이후인 올해 1월 이후 0.296%로 약 3배 상승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 이전에 코로나19 재감염률은 0.0028%로 발표됐는데 당시 과소 집계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으로 재감염 추정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확진자 전수를 대상으로 재감염 여부를 분석 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병의원의 전문가용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양성자를 확진자로 인정하는 현행 확진자 분류 방식이 한 달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달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의료기관의 신속 항원 검사 확진 인정 조치를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 연장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 기간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확진자 발생과 중증화 비율이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검사 치료 연계가 계속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계획이 13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은 13일 오후 2시 반 브리핑에서 4차 접종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20% 안팎을 기록하고 사망자 95%가량이 고령층에서 나오며 보호 필요성이 커진 만큼 이번 발표에서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4차 접종 계획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앞서 방역당국 역시 4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50대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는 없다며
국내 고령자를 중심으로 4차 접종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교육부는 시험 응시 제한은 확진자를 7일간 격리하는 방역당국의 원칙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면서 이미 중간고사가 시작된 만큼 학생들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방침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기준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응시 제한 방침을 바꿀 수는 없으므로 같은 학기에 응시한 시험으로 인정점 100% 부여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포스트 오미크론 시기가 될 기말고사와 관련해서는 방역당국의 격리 기준 등 방역 지침의 변동과 감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결정해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인 XL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XL 변이가 국내 확진자에게서 처음으로 확인돼 역학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XL 변이 감염자는 3차 접종까지 완료했고 지난달 23일 확진돼 특별한 증상 없이 현재는 격리 해제된 상태입니다. 또 감염 추정 시기에 해외여행을 다녀오진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변이가 국내에서 발생했는지 해외 유입인지는 방역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XL 변이는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재조합된 변이로 오미크론과 비교해 특성이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지난달 25일 재조합 변이는 대부분 특별한 확산 없이 소멸 보고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내에서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가 새롭게 확인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거리두기 완화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국내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L은 중요 변이가 아니라며 현재 확산 감소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거리두기 완화 등 사회적 변화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주 발표될 거리두기 조정안에 영향이 없을 거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거리두기 전면 해제는 현재 같은 감소세가 유지되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서는 야외 감염 위험은 실내보다 낮은 만큼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하이가 봉쇄된 지 보름을 넘기면서 현지 주민들이 식료품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건이 있어도 택배기사들이 대부분 격리된 상태여서 배달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상하이의 한 주택가에 대형 물류회사의 트럭이 생필품을 싣고 왔습니다. 평소 화물을 실어 나르던 트럭이지만 지금은 격리된 주민들이 주문한 물건을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需要我们的时候，我们能给国家做一些贡献，内心还是很自豪的。 하지만 도시 전체가 봉쇄된 상하이에서 이런 배달을 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2,500만 명의 상하이 시민 대부분은 지난 보름 동안 당국이 지급한 채소 몇 가지만 받은 상태입니다. 各区发放的蔬菜礼包将努力做到全覆盖。 주민들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해보지만 택배기사가 부족해 거의 배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현재 택배 및 그런 배송이 전혀 불가능하고요. 예. 외부에 있는 학생들은 그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모든 상해 주민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 매번 그걸 이제 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하이에 등록된 택배기사 약 10만 명 가운데 현재 일을 하는 사람은 2만 명 이하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집안에서 격리돼 일을 하러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상하이시는 다른 지역에서 지원받은 택배기사 약 4천 명을 긴급 투입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국 방역당국은 택배기사들을 잠재적 감염원으로 보면서 여전히 격리를 다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봉쇄 위주의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재차 확인함으로써 상하이의 봉쇄는 단기간에 풀리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이처럼 중국 상하이의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지 공장과 매장의 정상적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특히 봉쇄의 끝이 보이지 않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동 제한 전면 조치가 내려진 상하이입니다. 2,500만 명이 사는 중국의 경제 수도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거리에는 인적이 드뭅니다. 이 같은 봉쇄 조치로 현지에 진출한 오리온과 농심 등의 상하이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역시 상하이에 공장을 보유 중인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업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들 기업들은 일단 중국 다른 지역 공장의 가동과 재고로 대응 중입니다. 장기화됐을 때 이제 당연히 재고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물량이 바깥으로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봉쇄로 인해 공장 중단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은행 등 상하이에 진출한 2,500여 개 기업의 판매와 영업점 등도 거의 대부분 문이 닫혔습니다. 상하이에만 230개, 중국 전역에 4,000여 개 매장을 보유 중인 이랜들은 사태의 조기 종식을 기대할 뿐입니다. 상해 매장이 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고 지금 뭐 정점에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봉쇄 조치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상하이 인근 우시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SK 하이닉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 등의 재고가 있어 현재 문제는 없지만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하이항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트럭이라든가 육로 운송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하이 등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중국 당국의 거침없는 봉쇄 조치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미국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이 일고 있지만 미국 내 검사소들은 잇따라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현지 시각 11일 많은 검사소가 한때 하루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검사를 수행했지만 가정용 검사 키트가 보급된 데다 감염자 수가 크게 떨어지면서 검사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연방정부가 각 가정에 무료 항원 검사 키트를 배포하면서 시민들이 검사소에 오지 않고도 집에서 간단히 자기 검사를 할 수 있게 된 점 등이 검사 수요를 줄였습니다. CNN은 철저한 검사 프로그램 없이는 현재 처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점에서 보건 전문가들은 검사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의 재조합 변이 XE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외국에서 입국한 30대 여성의 검역 과정에서 XE 감염 사례를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생성은 각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전문가 등과 협력해 외국의 감염 상황을 주시하면서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XE 감염 사실이 처음 확인된 사람은 미국에서 체류하다 지난달 26일 나리타 공항으로 입국한 30대 여성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여성은 공항 검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일본 감염증 연구소의 유전자 분석 결과 XE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국민이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초과학 진흥주간 행사를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진흥주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기초과학연구원이 주관하며 2022 기초과학의 해, 세상을 바꾸는 기초과학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포럼과 강연, 세미나, 퀴즈쇼 등이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행사 첫날인 11일 열린 기초과학진흥주간 개막 행사에서는 기초과학 유공자 시상과 진흥포럼이 진행됐으며 12일은 기초과학 대국민 강연을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또 14일부터는 온라인 과학축제 봄날의 과학산책과 연계해 기초과학의 생생한 연구 현장과 성과, 기초과학 발견 소개 영상 등도 사이언스올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임혜숙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 기초과학의 해입니다. 우리 부는 1977년 한국과학재단 설립, 1989년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정을 기점으로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 등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지속적 투자 확대와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부는 앞으로도 기초과학 진흥의 주무부처로서 세상을 바꾸는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국민들께 널리 알리고 연구자분들이 안정적인 연구 환경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과학 연구를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4월은 과학의 달인 건 모두 아실 거고 네. 혹시 올해가 무슨 해인지도 아시나요? 올해요. 올해는 네. 저는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요. 세계 기초과학의 날 아닌가요? 어떻게 아셨죠? 네, 맞습니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기초과학의 해입니다. 이 정확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과학의 해인데요. 기초과학의 해이자 또 4월 과학의 달을 맞아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과학 행사가 이번 달에 진행이 됩니다. 네.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만큼 오늘은 과학의 달 행사를 총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예, 유엔이 기초과학의 해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한 이유는 뭔가요? 네, 유엔은 2005년부터 주기적으로 세계 과학적 이슈나 흐름에 맞춰서 이 과학 관련 해를 선정했습니다. 2005년은 물리학의 해, 또 2011년은 화학의 해, 2019년은 원소 주기율표의 해 이렇게 있었고요. 올해를 기초과학의 해로 선정을 한 겁니다. 네. 선정 이유에 대해서 유엔은요, 이 기초과학 연구가 없었다면 코로나19 상황이 더 나빠졌을 것이라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초과학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또 진단 검사, 또 역학 모델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준 모든 것들이 모두 기초과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요. 예. 그만큼 지금이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본 겁니다. IMF 역시 지난해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기초과학 연구는 응용 연구보다 오히려 국가 생산성을 더 높인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 백신 개발이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것 이외에도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수조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기초과학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데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기초과학은 되게 어렵고 또 과학 분야 중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분야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기초과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이미 좀 어렵다, 네. 어려운 분야일 것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바이러스의 특징과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기초과학인 이 단백질 구조 분석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충분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 실제로 김빈내리 IBS RNA 연구단장은요, 지난 2020년 코로나 초기죠. 코로나19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를 세계 최초로 제작을 해서 백신 개발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당시 김 단장이 네이처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과는 첨단 장비에 대한 투자, 또 IBS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처럼 기초과학 연구는 우리 현실과 마냥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 분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1년부터 기초과학연구원, 이 IBS를 설립을 해서 기초과학 연구에 집중을 하기 시작한 건데, 이 IBS는 그동안 피인용 상위 1% 논문, 그러니까 가장 인용이 많이 됐던 최상위 논문 비중이 3.82%로 10년 만에 세계 19위라는 연구기관 이 위치로 자리를 잡았고요. 예. 올해부터는 세계 10위권의 연구기관으로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연구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기초과학 연구를 이끄는 주무부처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그래서 이 올해 기초과학의 해를 맞아서 이번 주를 기초과학 진흥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 기초과학 없이는 지금의 과학도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기초과학 진흥 주간에는 어떤 행사들이 마련됐나요? 네, 우선 기초과학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과학생활이라는 주제로 과학관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200여 편의 기초과학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이 온라인 과학축제인 봄날의 과학산책과 연계해서 기초과학 관련 프로그램도 준비했는데요. 네. 기초과학의 연구 현장과 성과를 알려주는 지금 우리 과학은 이라는 코너도 있고요. 인류 역사를 바꾼 기초과학을 담은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이언스 영상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오는 14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또 단순한 동영상 시청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퀴즈쇼도 열리는데요. 기초과학 진흥 주간의 마지막 날인 오는 15일 오후 2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BS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초과학 퀴즈를 연다고 합니다. 네. 자,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3년째 모든 프로그램들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준비된 그 프로그램 중에 또 주목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흔히 과학의 달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과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뭐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요. 이번에는 이 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성인을 위한 과학 콘텐츠도 마련됐습니다. 과학기술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과학을 채우는 시간이라는 유튜브 콘텐츠인데요. 과학이 왜 중요할까? 또 감염병의 끝은 있을까? 또 인간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나? 이런 한 번쯤 우리가 모두 궁금했을 법한 질문에 대한 과학적 해답을 찾는 내용이 이 영상들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밖에도 과학 융합 공연 양자전쟁이라는 연극이 오는 14일과 21일 온라인에서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 연극 공연은 지난해 과학 융합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된 연극인데요. 양자역학을 둘러싼 아인슈타인과 보어, 슈리딩거, 하이젠베르크 등 지적 논쟁을 벌였던 5차 솔베이 회의라는 역사적 회의가 있는데 이 회의 내용을 연극에서 다뤘다고 합니다. 또 이 밖에도 네이버 쇼핑 라이브 생중계를 통해서 과학 북토크, 과학 토킹 어바웃이라는 게 4월 25일 오후 7시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과학의 날인 당일 21일 당일에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노도영 IBS 원장 등이 함께하는 대중 강연 4월의 과학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 행사가 마련될 만큼 저희도 꼭 시청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그 체험이라는 게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해야 또 실감이 나지 않겠습니까? 오프라인 행사는 없나요? 네, 우선 과학의 날인 21일 전후로는 전국 국립과학관에서 무료로 과학관을 개관을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관에 찾아가서 과학을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과천과학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준비했던 바이러스 특별 전시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다양한 ICT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월드 IT 쇼도 20일부터 3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요. 또 이 밖에 전국 출연연이나 과학관, 지자체 등 80여 개 기관에서 과학 축제와 전시, 공연, 체험 등 140여 개의 과학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사이언스 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온 오프라인에 걸쳐서 다채롭게 준비가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4월 과학의 달에도 저희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인 YTN 사이언스는 어떤 걸 준비했나요? 네, 우선 저희 사이언스 투데이 프로그램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주부터 과학기술계 인사들을 모시고 저희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조율래 한국창의재단 이사장이 나오고요. 오는 25일에는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이 나올 예정입니다. 또 그동안 명품 과학 다큐멘터리로 꾸준히 사랑을 받아오고 제작을 이어왔던 저희 YTN 사이언스가 이번 달에도 과학의 달 특집 다큐멘터리 3편을 준비했습니다. 미래사회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는 양자 기술과 수소, 반도체를 주제로 이 3부작 과학 다큐멘터리를 방송을 할 예정인데요. 4월 21일 과학의 날부터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방송됩니다. 또 뉴 스페이스 시대 속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한 다큐멘터리도 방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과학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마련됐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사이언스 취재파의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이 높다며 거듭 우려를 표한 가운데 이미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군이 퇴각하며 곳곳에 지뢰를 설치하고 갔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두아르트 바수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군 대변인은 현지 시간 11일 러시아가 마리우폴에 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의 RIA 노보스티 통신은 바수린이 두더지를 구멍에서 뽑아내기 위해 포위군이 화학부대에 의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화상연설을 통해 사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Один з рупорів окупантів заявив про те, що вони можуть застосувати хімічну зброю проти захисників Маріуполя. Розглядаємо це максимально серйозно. 러시아군이 이미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에 저항 중인 아조우 연대는 무인기가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민간인에게 독극물을 투하해 피해자들이 호흡 곤란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긴급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퇴각한 러시아군이 곳곳에 지뢰를 설치해 자국민의 귀환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Окупанти залишили міни усюди, в будинках, які захоплювали, просто на вулицях, у полях. Вони мінували майно людей, мінували машини.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이러한 전쟁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등에 더욱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조만간 러시아가 대규모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해진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서방 지도자를 만난 푸틴 대통령은 여전히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남동부 도네츠크주의 도로를 러시아와 칠로군 전차들이 내달립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이미 동부에서 공격 준비를 거의 마쳤으며 곧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 요충지인 마리우폴도 이미 친러 세력인 도네츠크 공화국군에 장악됐다는 보도도 전해졌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이 지역의 아조우 연대가 러시아군 탱크를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하는 등 저항을 계속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스트리아 총리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Generell keinen optimistischen Eindruck, den ich Ihnen mitbringen kann von diesem Gespräch mit Präsident Putin. Die Offensive wird offensichtlich massiv vorbereitet. 다만 푸틴에게 이 전쟁이 종식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중대한 전쟁 범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EU 회원국 외무장관들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고 5억 유로, 6,7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Weswegen wir gemeinsam als Europäische Union, gemeinsam als Freunde der Ukraine diese Waffenlieferung in Zukunft intensivieren werden. 하지만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 문제는 일부 회원국들이 보류를 요구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평화 협상을 벌이는 동안에도 군사작전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적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올해 예정된 우리나라의 위성 발사 일정들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아리랑 6호와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등을 러시아 발사체에 실어 발사할 계획이었으나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로 러시아 발사체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과기부는 유럽, 미국 등의 대체 발사체를 알아보며 투트랙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아리랑 6호는 러시아 앙가라 로켓에 실려 러시아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러시아 소유즈 로켓을 이용해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계획이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지만 납품가는 그대로라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원자재 가격을 납품 단가에 연동시켜줄 것과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3cm 두께의 알루미늄판을 열면 누구나 쉽게 불을 끌 수 있는 지하 비상 소방함입니다. 유사시 군용 벙커나 다용도 무기함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데 러시아제 알루미늄이 160kg이나 사용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노란색 부위가 알루미늄 부위이고 안에 철근과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부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가격이 2배 정도 오른 데다 공급 물량조차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은 폭등했는데 납품 단가는 그대로라 설치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네, 조달 단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가격으로 이미 책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납품 단가 인하 안 해주면 저희가 적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올해 넘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의 공급 원가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나 되다 보니 경영 여건이 악화됐지만 납품 대금에 이런 사정이 반영된 경우는 50%에 불과했습니다. 납품 대금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로는 관행적인 단가 동결, 인하가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들은 납품 대금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못하면 생산량 감축이나 일자리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에서는 단 한 푼도 아직도 인상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달 말까지 만약에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생산을 중단해야 할 그런 실정에. 상황이 심각하지만 자칫 거래가 끊길까봐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 단가를 올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 중소기업들은 납품 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하며 셧다운 등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납품 단가 YTN 이승윤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역대 최악의 석유 공급 쇼크가 올 수 있으며 러시아 원유 공급 감소분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럽연합 EU에 전달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오펙은 현지 시간 1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추가 증산을 요구하는 EU 측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된 현재 세계 원유 시장의 위기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서 추가 증산 불가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모하메드 바르킨도 오펙 사무총장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자발적인 보이콧 등으로 하루 700만 배럴이 넘는 원유가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요 전망을 고려하면 오펙이 이런 규모의 공급 손실을 대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으로 올해 세계 무역 성장세가 반토막 나고 글로벌 국내 총생산 GDP 증가도 정체될 수 있다고 세계무역기구 WTO가 전망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WTO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막대한 인도적인 위기를 불러왔을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TO는 글로벌 경제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글로벌 무역 성장률은 지난해 10월 WTO의 예상치인 4.7%의 거의 절반인 2.4%에 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TO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글로벌 무역과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두 나라가 식품과 에너지 같은 필수품의 중요한 공급원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물러났지만 우크라이나 북부와 중부에서는 봄철 씨앗을 뿌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농업국인 우크라이나의 곡물 생산량이 최소 30% 이상 줄어들 전망이어서 세계 식량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송태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서진 탱크와 무너진 건물이 20일 동안 이 마을을 점령했던 러시아군이 남긴 흔적입니다. 가축 수백 마리가 있던 축사도 폭격에 불타버렸습니다. Дуже кричали поросята, телята, вони жарилися живьом.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은 사실상 올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습니다. 피해가 덜한 서부에서는 콩과 옥수수, 해바라기 등 여름 작물 파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료와 비료, 살충제 가격이 폭등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종 면적도 지난해보다 3분의 1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본 작물의 생산량이 최소 30% 줄어들 걸로 예상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식량 안보를 위해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Тому що Україна є нетоекспортером багатьох видів сільгосппродукції. Уряд залишає за собою право в особливий період, який зараз є, регулювати експорт.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최대 수입 지역인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당장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중국이 곡물 사재기에 나서면서 UN 식량농업기구 FAO가 지난달 9일 발표한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한 달 전보다 12.6% 올랐습니다. 1년 전에 비하면
33.6% 상승한 겁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전 세계 식량 수급 상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곡물류를 비롯한 각종 식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식량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 학기론에서는 전쟁이 낳은 기근 현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세계 식량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저희도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우선 식량 가격 얼마나 올랐나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올해 2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40.7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전월 대비 3.9%, 1년 전 수준보다는 무려 20.7%가 올랐는데요. 네. 식량 가격 지수라는 것은 전체 식품의 물가 지수를 평균한 지수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서 2016년의 평균을 100으로 보고 환산한 지수인데요. 예.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2020년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장 상승폭이 큰 것이 유지류인데요. 유지류는 해바라기와 같은 식물성 기름을 말하고요. 예. 유지류 가격 지수는 2022년 2월 평균 201.7포인트로 전월 대비 8.5%, 전년 동월 대비로는 36.7%가 상승을 했습니다. 예. 이외에 쌀이라든가 밀이라든가 콩 등의 곡물 가격 지수는 144.8포인트로 1월보다는 3%, 1년 전보다는 14.8% 상승을 했죠. 같은 기간 유제품과 육류 제품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네. 지금 유지류도 그렇지만 곡물 가격 상승률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다 보니까 곡물 수출량이 급감한 게 바로 지금 가격 상승의 원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2월에 이제 세계 밀 가격이 2.1% 상승을 했는데 네. 이것은 이제 곡물 수출 대국인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한 물량 부족의 불확실성의 영향, 그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보고요. 지금도 이제 식량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최대 밀 생산국의 생산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밥상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그 곡물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뭐 식량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의 식량 작업률은 45.8%로 국내 인구의 식량 절반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사료용 곡물까지 포함한 곡물 작업률은 21% 수준입니다. 예. 채소류, 과실류, 육류 등의 작업률도 2010년 대비 3.5에서 6.9%까지 떨어졌고요. 네. 곡물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품목은 밀인데요. 제2의 국민 주식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밀 작업률은 2010년 이후 단 한 번도 2%를 넘어섰던 적이 없습니다. 네. 2010년 1.7%였던 밀 작업률이 2019년에 오히려 0.7%까지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밀, 옥수수, 콩 등 곡물은 미국, 중국으로부터 전적으로 수입해서 충당해야만 하는 세계 최상의 곡물 수입국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적정 재고량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곡물 수급이 불안정한 나라이기도 하죠. 만일 무역 전쟁이라든가 이제 팬데믹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식량 문제가 닥친다면 상당히 식량 문제가 위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안보 측면에서 이런 것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쌀이나 밀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급률이 그렇게 낮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은 곡물 수출국과 협약 체결로 비상시에 우리가 필요한 물량을 구입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구축해야 할 것 같고요. 네. 해외 농업 개발 사업에도 전폭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고요. 또한 밀이나 콩 전문 생산 단지라든가 저장, 처리 시설, 유통 관리 등 인프라도 대폭 좀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예. 식량 생산 효율 증대 기술에 대한 개발에도 좀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영토의 제약으로 경작지를 넓히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생산되는 식량이 늘어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스마트 농법 등 ICT 기술이 접목되는 농업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 특히 가뜩이나 식량 부족 문제가 심각했던 저개발 국가 사람들이 더 큰 걱정이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뭐 중남미라든가 이제 아프리카 등 이제 기존에 굉장히 식량이 부족했던 나라들이 더 큰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예. 이들 국가들은 이제 분쟁과 함께 극단적인 기후 재난 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식량난이 정말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었거든요. 실제 2021년 11월에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기아 인구가 최고에 달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제 보고서에서 홀리오베르데게 FAO 지역 대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수가 거의 79%가 증가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식량 불안은 이 지역 인구의 41%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2020년에 인구 10명 중 4명, 그러니까 약 2억 6,700만 명이 중간 또는 심각한 식량 불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2019년에 비해서 6천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서 다른 세계 지역과 비교해서 가장 많이 증가한 수치인데요. 남미에서는 2014년과 2020년 사이에 중간 또는 심각한 식량 불안의 유병률이 20.5% 증가를 했는데요. 식량이 바닥이 났거나 하루 이상 굶는 인구가 2014년에 4,760만 명에서 9,28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2021년 7월에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아프리카 동부 지역 또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밝혔는데요. 에티오피아라든가 마다가스카르에 대해서 발령되었던 식량 최고 경보는 현재는 남수단, 예멘,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들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의 식량 불안과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추가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네, 식량 위기 문제가 정말 현실로 다가왔네요. 자, 전쟁에 대한 불안감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도 지금 식량의 어떤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도 좀 짚어주시죠. 이제 세계기상기구는 2021년 10월이었죠. 이제 극단적인 이런 기후 재난이라든가 뭐 날씨 이런 걸로 해서 식량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가장 큰 기후 요인으로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라니냐가 발생했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하면서 대가뭄, 대홍수, 극단적인 기후재앙이 발생을 했는데요.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계속되는 가뭄, 또 이 지역에선 또 그 극심한 폭풍이나 사이클론, 허리케인까지 같이 닥치면서 식량 부족 문제가 완전히 이제 일상적인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데이비드 월러스 웨일즈는 그의 책 거주불능 2050에서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수확량이 10%씩 감소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세계 말에 지구 온도가 만일 5도 상승한다면 세계 인구는 지금보다 50%가 증가하는 반면에 먹을 곡식은 50%가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기온이 상승할수록 이 작물 수확량이 갈수록 줄어든다라는 걸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기온이 상승하게 된다면은 이 홍수라든가 이런 비가 더 많이 오게 되거든요. 다음에 이 병해충들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량 생산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의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는 70% 이상 지역의 농업 생산성 저하를 유발함으로써 세계 식량 생산과 식량 안보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건데요. 미 항공우주국은 2021년 9월에 기후 위기로 인해서 나타날 농작물 생산의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되면 식물 성장에 도움을 주면서 충분한 물이라든가 다른 영양분이 있다면 농작물 수확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식량의 영양분 문제인데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밀이라든가 보리, 쌀은 더 빨리 자라고 더 커지기는 하는데 단백질이라든가 미량 영양소 함량은 비례적으로 더 낮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이들이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도 높은 미래의 전지구 밀 생산량을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온대 지역에서의 밀 생산량은 5% 정도 증가를 했지만 중남미라든가 아프리카에서는 약 2에서 3% 정도 감소를 했고요. 특히 전 세계 밀의 14%를 생산하는 인도를 포함한 더운 지역의 생산량은 더 줄어들었는데요. 기온이 높아지면 작물이 더 빨리 성숙을 하면서
곡식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식량 생산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 문제도 있는데요. 네. 기후 위기는 비와 강설 패턴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뭄이라든가 뭐 대홍수 등 이런 극단적인 결과를 낳고 있거든요. 예. 일부 지역은 너무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더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것이죠. 네. 몬순은 예를 들어서 몬순은 동남아시아에 더 많은 비를 내릴 수 있는데 미국 서부라든가 호주,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에서 가뭄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극심해지는 물 분포 차이는 식량 생산을 더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사실 지금이야 기근 현상이 먼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나라도 곧 다가올 그 식량 위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직접적인 타격을 입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국내 대기업이 손잡고 뜨거운 플라즈마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수소까지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핵융합에너지연은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과 GS건설과 함께 고온 플라즈마 가스화 상용로 개발을 위한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즈마 가스화 기술은 기체가 전자와 이온으로 분리된 상태인 플라즈마를 이용해 폐기물을 수소와 일산화탄소 등으로 분해하는 방식으로 대기 오염 물질 발생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이때 발생되는 가스를 정화하면 고순도 수소를 만들어내거나 전기를 생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이따금 심장이 빠르게 뛰는 질환인 심방세동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대 숭실대 공동연구팀은 국내 성인 500만 명의 10년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을 앓는 경우 심방세동 위험이 1.25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이가 어릴수록 이런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나 20세에서 39세의 경우 우울증이 있으면 심방세동 위험이 1.58배까지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심방세동은 심장 윗부분에 불규칙한 떨림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혈전을 유발할 수 있어서 뇌졸중과 치매의 위험 요인입니다. 강풍이 불 때 바다나 강에 설치된 다리를 건너도 되는지 알려주는 플랫폼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해상 교량의 안전한 통행 가능 여부를 인근 주민에게 문자로 실시간 전송해주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이 다리의 진동과 풍향, 풍속, 안개 정보 등을 분석하고 교량에서 운전 시 속도를 줄여야 한다거나 교량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등의 정보를 문자로 전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기술을 전라남도의 한 해상 교량에 적용해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 기상청 협조 등을 통해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4월 수상자에 삼성중공업 한상민 파트장과 윈텍스 고인배 대표이사가 선정됐습니다. 대기업 수상자인 한 파트장은 최적의 설계를 수행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해 선박 구조물 설계에 적용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중소기업 수상자인 고 대표이사는 고무의 탄력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가지는 엘라스토머 탄성 원단을 개발해 국내 원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매달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한 명씩 선정해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초과학 진흥 주간인데요. 깊이 있는 포럼과 세미나부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퀴즈쇼까지 다양한 행사가 온 오프라인으로 열립니다. 따뜻한 봄날 흥미롭고 무궁무진한 과학의 세계로 산책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안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